코딩을 가장 쉽게 배우려면 실생활과 접목해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코딩 포기자 곤란한데요. 교수님, 여기는 공대가 아니고 교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능한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제너럴리스트 어떤 걸로 키워야 할까요?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은 예전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지식의 총량이 걷잡을 수 없게 폭증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지속 가능성이 예전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가 사라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분야의 이전이 자유로운 사람, 그 말은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 온디맨드 러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되더라도 온디맨드 러닝 능력을 키우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코딩 교육이 강화된다는데 개발자가 되지 않는 학생이 왜 코딩을 배워야 하고 데이터를 배워야 하는지 의심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포자가 아니라 이제 코포자도 탄생할 것 같아요. 코딩 포기자 곤란한데요. 바뀌게 되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코딩 교육이 지금의 그 2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코포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수포자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독립 과목으로서의 코딩 과목 또는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주요 교과목,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이런 기존 교과목의 코딩을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최대공약수를 가르치는데 또 자연수 2개의 최대공약수 계산하는 프로그램 짜와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이 프로그램 짜는 과정에서 최대공약수가 뭐였지?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프로그램 못 짜거든요. 오히려 원래 수학 과목을 더 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존 교과목의 코딩을 녹여내는 작업을 해야 학생들이 그것들이 마치 호흡하듯이 물 마시듯이 자기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코딩 교육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렇게 기존의 다른 것들에 녹여내야 한다. 교수님의 멘토도 살짝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 지도교수가 2분이었어요. 공동 지도교수 2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순수 수학 전공의 수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는 분이었고, 그리고 특히 신호처리 이론의 대가였던 전자공학과 교수님도 제 공동 지도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제가 연구에 진척이 없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공부 다 집어치고 제가 한국에 오려고 짐도 싸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저를 정말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 학생들도 다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직접 조작을 하면서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수업을 참여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흥미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성취 목표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 돼서 정말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기기 파손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제어하면서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3번째 질문인데요. 발달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까요? 코딩을 가장 쉽게 배우려면 실생활과 접목해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을 쉽게 표현하면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말을 신는 순서, 손을 씻는 순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알고리즘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선생님들의 세프 2022 세션을 들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특수교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처음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세프 2022 세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포자처럼 코딩 포기자, 즉 코포자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코딩을 포기하는 코포자가 생길 겁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코딩을 잘하는 학생을 보면은 나는 코딩을 못하니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코딩을 배우고 있지 않으니까 포기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포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라는 교과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가 6년 동안 34시간,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될 시수를 치면은 0.58%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또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한 수업 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교과에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42개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을 만들어 놨고 있으니까 이런 재교육을 하면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보교사들은 기업체에서 직접 연수를 받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컴퓨터 언어는 간용성이 없어가지고 문법이나 철자, 오차에 대한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이 오류 때문에 많은 접근에 대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러가 몇 개 나면은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언어들은 에러를 몇 개 나더라도 서로 소통을 하는데 컴퓨터 언어는 포용성이 없는 매우 엄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철자 오류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철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고, 또한 작은 에러지만은 그 에러를 학생들 스스로 또는 교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에러 없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에러를 해결하면은 많은 성취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다.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좀 프로그래밍 교육을 약간 빡세게 시키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여기는 공대가 아니고 교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는 공대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은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